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카프카의 소송에 대해서 수다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녹화 시작. 오늘 이야기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생방송에서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봐주시고 얼마나 영상이 길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혹은 1시간이 될지 1시간 반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작품이고요. 독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원제를 발음까지는 못하겠어요. DER 프로세스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영어로는 The Trial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Trial이라고. 근데 국내에는 이 책이 원래는 심판이란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카프카의 그런 경우에는 이 소송이라는 작품이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집에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작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소송에 가까운데 처음 번역될 때 일본어판을 중역을 했는데 그 일본어판이 심판이란 뉘앙스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도 처음 들어올 때는 심판이란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더 의미적으로는 원어 의미적으로는 소송이 맞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거는 작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 준비는 하지 못했고 왜냐면은 너무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원하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일례로 카프카가 몇 살에 어디에 살았고 어디로 이사 가가지고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주 디테일하게 누구를 만나서 이런 것들까지는 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경어체인데 자세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시면은 언제든 채팅으로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실시간 이 소통의 의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 준비했던 건 한 요 정도이긴 하고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아마. 소개하다 보면 짧을 수 있어요. 혜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으시긴 하지만 동시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는 1900 아니죠. 1800 제가 잘못 읽었네요. 1883년생이에요.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거의 19세기 말 사람이니까. 잠시만. 어머니가 깜짝 출연을 하셨네. 천천히 먹도록 하고.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생입니다. 한 130년에서 이제 좀 꽤 된 작가죠. 근데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죽어요. 1924년에 죽으니까 40세 정도의 나이에 일찍 사망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작품은 이 카프카는 사실 많은 장편들이 미완성이에요. 이 작품도 이제 뒤에 보시면은 실제로 오류도 있어요. 한 캐릭터의 수염 색깔이 바뀌어 있다거나 이런 오류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완성된 원고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완성 원고인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미완성 장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원고 형태가 아니에요. 원래. 카프카의 대부분의 장편들이 아마 미완성 형태로 남죠. 왜냐면 갑자기 좀 일찍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14년에서 약 15년에 쓰여졌다고 추정이 돼요. 카프카의 어떤 기록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14년에서 15년에 쓰여졌다. 약간 전쟁 그 전쯤에 쓰여진 거죠. 그리고 출판된 거는 25년에 출판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죠. 미완성 작품인데 이렇게까지 그렇지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카프카의 다른 작품들도 미완성이에요. 거의. 장편은 다 미완성이에요. 근데 카프카가 거의 어떤 취급을 받냐면은 카프카를 19세기 문학과 20세기 문학의 분수령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한 1915년을 기점으로 카프카 문학을 기점으로
약간 19세기 문학과 20세기 문학을 경계짓기도 할 정도로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이죠. 근데 실제로 생애에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거의 뭐 아예 거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듣보잡 거의 이름 없었던 작가였죠. 미완성인데 출판이 돼서 이렇게 유명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 출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1924년에 죽잖아요, 카프카가. 25년에 출간됩니다. 죽은 이후에 유고작으로 출판이 되죠. 좀 더 이제 카프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읽어야 되니까 약간 고개를 밑으로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유명해진 계기는 좀 이따가 요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계기가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작품이 뛰어나서긴 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던 것 뿐이죠. 어찌 보면은 죽음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다 뭐 그런 것들도 틀린 말까지는 아니긴 하나 그래도 작품 자체가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오히려 죽음 이후에 다시 재조명을 받은 케이스가 아닐까. 그 분석을 통해서 보통 유명해지는데 생전에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선 잘 분석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좀 많이 외면받았던 작가인 거죠. 그래서 이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태어납니다. 체코의 프라하. 당시에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엠파이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이 그 치아에 있었던 그 제국령이었어요. 프라하.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체코어를 할 줄 알긴 아는데 1회 국어는 모국어는 거의 독일어였어요. 독일어 실제로 그 작품들도 독일어로 쓰고요. 독일어에 상당히 유창했다고 해요. 거의 모국어였으니까. 가족 자체가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종종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작가로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품들도 대부분 독일어로 쓰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스라엘 가서 산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어떤 시도들, 이스라엘 작가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야 아니 가서 거의 산 적도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 작가야. 대부분 이제 분류되기도 독일어 사용 작가 혹은 독일 작가 혹은 체코 작가 정도면 조금 이해해 줄만 하지만 이스라엘 작가로는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유명한 작가 국내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좀 끌어들이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독일어 사용하고 독일어를 사용한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3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동생 2명이 3남이니까 카프카가 가장 이제 맞이였고 남동생 둘은 카프카가 7살 이전에 둘 다 죽어요. 대부분 약간 좀 옛날이긴 하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긴 했었죠. 옛날에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영아 사망률이. 네, 카프카 역시도 이런 죽음을 좀 일찍 경험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7살 이전에 동생 2명이 다 사망하고 여동생들은 살아남는데 카프카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로 다 죽습니다. 카프카는 물론 그 전에 죽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대계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이란 이유로 당연히 홀로코스트에서 당시에는 다 강제 수용소로 가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인생사를 생각하면 좀 비극적이긴 해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상. 왜냐면 동생들도 죽고 카프카 본인도 일찍 죽고 여동생들은 싸그리 다 죽었으니까. 그럼 뭐 자식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평안한 말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작품 중에 엄청 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긴 한데 카프카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별로 친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카프카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약간 좀 능력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이런 능력 없는 자식 뭐 이런 느낌까지 약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좀 마찰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나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례로 아버지는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버셨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아들이 자꾸 빌빌대고 뭐 일을 특별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되게 작은 일들을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카프카에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카프카의 어떤 서신 같은 걸로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해요. 아버지와의 어떤 나쁜 관계들. 그래서 자기 작품에서 등장하는 약간 여러 이미지 상으로도 아버지와의 불화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하고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6남매니까 워낙 바빠가지고 애들 챙기느라 애들을 사랑으로 이제 하나하나 돌보기는 좀 힘드셨을 거고, 그냥 막말로 6명이면은 빨래만 하고 밥 준비만 해도 하루가 후다닥 가버리잖아요. 청소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일, 아이들을 그냥 돌보느라 바쁘고, 개별적으로 다루진 못하고,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카프카는 좀 어린 시절에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일찍 죽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카프카가 대학을 가게 돼서 지금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대학을 처음에는 화학과로 가게 됩니다. 화학과로 들어가는데 2주 후에 적성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돌리게 되는 게, 근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꼭 적성이라기보다는 혹은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게 법학이에요. 카프카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화학 전공으로 들어갔다가 2주 후에 법학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해서 법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학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 친구가 생애를 걸쳐서 카프카에게 상당히 절친한 친구였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이 유명한 계기라고 하면은 이 막스 브로트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 얘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막스 브로트 덕으로 사실 카프카는 빛을 볼 수 있었어요. 막스 브로트가 아니었으면 카프카는 세상에 거의 발굴도 안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잊혀졌을 작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프카의 첫 직장은 보험회사였어요.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냥 평범한 근무 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프카한테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웠대요. 왜냐면 글을 쓰고 싶은데, 글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었으니까 글을 쓰고 싶은데 6시에서 퇴근하면은 글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또 뭐 지금처럼 막 어떤 시설들이 뭐 여러 사회 재반 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불만이어서 1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합니다. 그러고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거 역시도 약간 이제 보험 관련 회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오후 2시면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오후 2시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선 글만 쓰고 또 출근하고 글만 쓰고 출근하고 글만 쓰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카프카가 그렇게 사교적인 인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정황을 봐도 상당히 좀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 막 사람들에게 막 웃기고 어떤 파티를 자주 다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과묵한 스타일이어서 사교적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근하고 글 쓰고 출근하고 글 쓰고 출근하고 글 쓰고,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그런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는 삶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카프카는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생활을 해서 만족을 좀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카프카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요게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카프카는 성욕이 좀 왕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좀 고통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 생애에 걸쳐서 어떤 성욕에 관련돼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사실 카프카 나중에 사진들 찾아보시면은 잘생겼어요. 약간 미소년 스타일로 생겼어요. 근데 그냥 그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별로 이렇게 내세워 줄만 하지 않다. 뭐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메리트 있게 매력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되게 약간 자존감이 낮은 스타일이었는데 이 성적인 부분도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성욕은 당연히 뭐 건강한 남자였으니까 카프카 건강하진 않았지 말년에는 일반적인 남성이었으니까 성욕은 있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서 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고통은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좀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춘도 많이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은 근데 단순히 비난하기가 좀 힘든 것이 매춘이라는 것은 역사상 거의 뭐 인류의 시작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기도 하고 국내에선 불법이긴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또 아예 공창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카프카는 어쨌든 결혼했던 것은 아니니까 매춘도 자주 종종 이렇게 다니고 했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여자 관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생전에 여러 명의 여자랑 그러니까 동시에는 아니고 여러 여자랑 관계를 이제 맺은 적이 있긴 했는데 약혼까지도 간 적은 있지만 결코 결혼까지 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이제 좀 많이 펠리스였나? 펠리스라는 여성과는 2번까지도 약혼했었는데 결국에는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패들로 인해서 그런가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찌 보면 카프카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한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한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러한 실패들로 인해서 다시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루프적인 순환적인 좀 악순환 때문일 수도 있겠죠. 추측해보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병으로 후두결핵으로 죽어요. 후두결핵으로 24년에 되게 고통받으면서 죽습니다. 후두결핵으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직접적인 사인은 아사예요. 아사.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 왜냐면은 목이 이미 후두결핵으로 너무 망가져서 밥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고통이 너무 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영양소를 넣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은. 근데 당시만 해도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목이 아프되 먹을 수가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저도 사실 이번에 찾아보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사였구나.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먹지 못해서 죽은 거구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파서 죽은 겠거니라 생각했는데 실제 과정은 조금 더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사라니. 우리 좀만 배고파도 막 신경 예민해지고 괴로운데 못 먹어서 죽는다니.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선천적으로 약간 좀 몸이 병약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핵이 24년에 갑자기 발병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이미 이 결핵을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약한 상태였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악화되다가 1924년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게 된 케이스죠.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한 건 1908년 정도예요. 이 작품을 이제 잡지나 이런 데 기고하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역시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24년에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유언을 남길 거 아니에요. 유언으로 당시에 2명 정도에게 좀 이제 대표적으로 한 명은 이제 절친한 친구였던 막스 브로트랑 그리고 당시에 좀 이 연인 관계였던 도라 디아만트라는 여성과 이 연인 관계였는데 이 2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썼던 모든 글을 불태워달라. 내가 썼던 모든 글을 싸그리 불태워달라. 남기지 말라달라. 내 작품을 절대 읽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스 브로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도라 디아멘트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유언이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은 우리가 카프카의 작품을 볼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막스 브로트가 디아도라멘트도 그렇고 도라 디아멘트도 그렇고 막스 브로트랑 둘 다 그 유언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막스 브로트는 작품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겠죠. 너무나 절친한 친구의 어떤 평생을 노고를 쏟은 작품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팠을 거고, 친구가 불태워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겉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 이야기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를 남겨뒀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집행하지 않아서 유명해집니다. 막스 브로트가 이 저작물들을 출간을 하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카프카가 조명을 받기 시작해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사후에 카프카는 본인은 전혀 그런 유명세를 누리지 못했죠. 많은 작가들이 생각보다 생전에 유명세를 누리는 경우가 좀 드물죠.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은 생전에 좀 무명에 가까웠다가 죽고 나서 조명을 받는 경우도 좀 많으니까요. 그래서 카프카도 이랬고, 이 막스 브로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모든 저작물들을 다 풀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처음 초판 이런 것들은 지 맘대로 수정을 가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미완성 원고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이 미완성 원고였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작품들도, 장편 소설들은. 그래서 이게 적힌 게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뒤죽박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이제 원고가 여기에도 있고 섞여 있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막스 브로트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가해서 좀 뭐 문장들도 빼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추후에 알려지고 카프카의 원고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판본들이 이제서야 나오게 된 거죠. 미완성까지 이제 아예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스 브로트가 임의로 수정을 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지탄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어쨌든 막스 브로트가 아니었으면 절대 카프카의 작품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막스 브로트에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가지고, 막스 브로트가 더 많은 저작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었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자신의 비서에게 그 트렁크, 카프카의 원고가 들은 트렁크를 주고요. 그 비서는 또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트렁크를 넘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국가적 저작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카프카의 작품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소장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도서관에 있거나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국가의 입장과 이 당시에 이 원고를 물려받은 자식들, 그러니까 카프카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개인 소유물이다. 왜 국가가 이걸 가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의견들로 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금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카프카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012년 판결에 따르면은 국가의 재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혹시 더 찾아보시다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보라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올려드릴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계속, 그래서 일단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찾은 정보들이라고 하면은 딱 이 정도?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것들은 카프카의 뭐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이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유언을 집행하지 않아서 유명해졌다. 카프카상도 당연히 있죠. 카프카가 현대문학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정말 고평가될 만하니까 고평가를 받는 거겠지만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카프카가 영향을 받았던 작가라고 한다면은 도스토옙스키한테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좋아했던 작품이 뭐 죄와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작품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두 작품 모두 제대로 읽어본 기억이 없네요.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너무 길어서 안 읽어봤고, 죄와벌은 어린 시절에 읽어본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이해하면서 읽었을 리는 없으니까
지금 다시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가에 대한 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카프카상에 대해 찾아볼까요? 카프카. 그네요. 2006년에 프란츠 카프카상을 받았네요.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 요거는 이제 오케이. 유대계 독일어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문학상으로 2001년부터 체코 프라하 시청과 프란츠 카프카 협회가 공동으로 후원하여서 매년 한 명의 작가에게 수상한다고 합니다. 상금은 1만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여태까지 2001년이니까 2001년에는 필립 로스. 요거 좀 독특하다. 독특하다라기보다 제가 읽은 작가라서 반갑다. 필립 로스 최근에 에브리맨 읽었는데 2001년에 처음 카프카상을 받은 작가가 필립 로스이고 그 다음에 이반 클리마, 나더시 페테르, 엘프리데 옐리네크, 헤렐드 핀터, 무라카미 하루키 2006년에 그리고 이브 본프와 아르노슈트 루스티크, 페터 한트케 2009년에 페터 한트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츠라프 하벨, 존 벤빌, 다니엘라 호드로바, 그다음 아모스 오즈까지. 약간 그 체코랑 헝가리, 이스라엘 쪽을 좀 기반으로 한 상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6년에 받은 게 되게 뜬금없긴 하네요. 독특한 느낌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가에 대한 거 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더 궁금한 것들이? 참외를 하나씩 먹으면서 해야겠다. 작가 설명만 해도 시간이 30분이 가버리네. 작가 설명 한 10분, 2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짧게 준비했는데도 30분이 가버리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 편집해야 되나? 좋은 질문이에요, 예리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유대계라고 생각하면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가졌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카프카는 생전에 애초에 뭐 유대인이라는 걸 별로 자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구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그런 어떤 자각이 별로 없었고 종교가 특별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자꾸 이 유대인 쪽으로 포용하려는 시도가 조금 웃기게 느껴지는 거죠. 유대교를 특별히 카프카가 뭐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믿었던 케이스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는 그러니까 크게 어떤 큰 자각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는. 그냥 평생을 이제 그냥 독일어 사용하고 체코어 사용하고 그쪽 지방에 살았을 테니까. 체코인 혹은 독일인. 근데 당시에는 오스트로 헝가리안 엠파이어스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작품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근데 카프카의 작품들이 스포가 될 수 있긴 한데 별로 그럼 설정만 말씀드릴게요. 설정만. 오케이. 일단 설정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미완성 작품이잖아요. 실제로 뭐 읽어보시면은 미완성 작품이기도 하고, 플롯 자체가 뭐 반전이 있다거나, 플롯을 알면 작품의 재미가 사라진다거나 할 만한 작품은 아니긴 합니다, 원래. 제가 읽은 바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애당초 그렇게 재미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아니에요. 카프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애당초 재미 면에서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약간 불가해적이고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긴 한데, 기본 설정들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본 설정들이 좀 독특한 부분인 게, 사실 한두 문장으로도 나타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약간 딱딱하긴 하죠. 작품 자체가 조금 그쵸. 뭔가 재미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뭐 농담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카프카는 정작 본인 작품 읽으면서 웃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카프카의 약간 비사교성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은 본인 작품 읽으면서 유머를 느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읽어보시면은 삐뚤어진 유머 감각 아닌가?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설정 자체가 독특하다는 게 뭐냐면은, 작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제프 K라는 요제프 알파벳 K 라는 인물인데, 사실 이 K가 우리는 요제프 K로 읽지만 독일어로는 이 K라는 알파벳이 카로 읽힌대요. 혹시 독일어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틀리면 정정을 해주십시오. 카로 읽힌대요. 요제프 카예요, 원래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카프카의 어떤 자전적인 모습이 많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죠. 본인의 캐릭터에 가까운 느낌. 요제프 카는 아침에 딱 그 하숙집에서 일어나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누가 두드려요. 똑똑 하고 나가보니까 아침밥인 줄 알고 받으려고 했는데 웬 건장한 남자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이런 식의 통보를 하는 거죠. 당신은 체포되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체포가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무슨 농담도 잘해. 어디서 뭐 연극하러 나왔나? 아니,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게 나한테 장난을, 몰래카메라를 찍을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시종을 일단 딱딱한 자세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당신 현재 체포된 상태이고 기소가 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소송이 걸려있다, 당신에게. 국가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제프 칸은 일어나서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이 생각을 하고 처음에 농담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태도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한두 문장 정도만 좀 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감독관이 이제 놀라셨습니까?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니까 물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30년 정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게다가 저처럼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신세라면 놀라운 일에 단련이 되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특히 오늘 같은 일은 그렇습니다. 왜 특히 오늘 같은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가 이 모든 일을 장난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벌어진 일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싶으니까요. 하숙집에 모든 사람이 가담해야 하고 또 당신들도 모두 가담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장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저는 이것이 장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제프 칸은 이거를 뭔가 그냥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 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이 그는 실제로 이제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심리도 받게 되고요. 청원서도 써야 될 입장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에 대한 형도 부과가 됩니다. 무슨 형이 부과되는지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설정 자체가 이래요. 어느 날 일어나서 자신이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송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소송에 대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작품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들이 막 이렇게 당신은 지금 당신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체포된 상황인데 이 모든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이런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향후 소송 진행에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당신은 이 일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요제프 칸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아니 그럼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기소가 된 거야?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우린 모른다. 우리는 말단 직원이지 당신을 감시하라는 임무만 받았을 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모르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국가는 죄를 있는 사람을 이제 소송을 걸고 그리고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 뿐이다. 그에 맞는 뭐 심리를 하거나 그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버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이 요제프 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뭔데 도대체 내가 왜 도대체 소송이 걸린 건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주된 어떤 이 작품의 주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소송의 내용을 작품의 끝까지 사실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아니 복장 터지죠 진짜. 막말로 여러분들 갑자기 경찰이 아침에 와가지고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러는데 예? 제가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처음에는 무슨 이거 뭐 신종 나치 수법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겠죠. 아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막 화도 낼 수 있고요. 혹은 처음에는 농담이시죠?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화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경찰서를 간다던가 진짜 뭔가 정말 공공기관에 가서 내가 체포됐다는 게 명확해지면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내가 왜 체포가 됐지? 뭐지?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체포된 이유를. 그런데 내가 체포된 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이후의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본인이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 숙부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좀 이제 유명한 변호사에게. 근데 이러한 과정들도 상당히 역시나 앞서 이런 설정처럼 너무나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대로 뭔가 가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모르는 채로밖에 안 가요. 이거 전체가 이 작품의 베이스로 깔려있는 어떤 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로부터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어도 참 황당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였어도 진짜 황당했을 거고. 그쵸? 그래요? 아, 이렇게 또 영업을 성공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작품인 거는 저도 읽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대단한 작품이라는 건 진짜 많이 느꼈는데 그 상징성이라든지 의미하고 있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내기 좀 힘들긴 하나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 해볼수록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 알게 되긴 하지만 미완성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프카가 글 자체를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쓰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이님이 읽다가 마신 것처럼 그럴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 카프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읽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프카가 워낙 진짜 많이 평가를 받고 정말 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으니까 안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간단하게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아요. 이 작품을 읽으실 때에는 이 소송이라는 것의 정체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도 좀 재미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 정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그 답답함도 동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읽으시면 아마 느끼게 되시는데 인생에 주어진 조건과도 같은 거죠. 어찌 보면.
뭐 그거를 어떤 인생의 부조리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죽음이라는 조건과도 결부시켜서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 읽으실 수도 있는 작품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사회학적으로 보시면은 이 작품은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소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관료들의 어떤 안일한 행태들, 그냥 지멋대로 그냥 뭐 소송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이런 행태들, 아주 지지부진, 제대로 되는 거 없이,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약간 사회학적으로는 이 관료제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요게 메인인 것 같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은 앞선 것처럼 이 소송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이 요제프 카가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거를 세상이 다루는 태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작품의 좀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다 보면은 문장들이 툭툭 걸리는 것들이 생겨요. 아, 이 소송에 대한 묘사라든지 종종 나오는 묘사들이 이런 것들이 좀 인생에 대한 비유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툭툭 걸리실 수 있을 겁니다.